세상에 어쩌다 이리 됐습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게 진짜 이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전북 정읍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가족 8명 그리고 마을 주민 1명까지 총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하. 이 추석 연휴에 시가를 방문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이러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자신의 친가와 시댁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친가에서 친정 오빠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친정 오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2개월간 거주를 하다가 지난달 정읍으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시댁을 방문을 해서 결국은 시부모, 자녀 4명 그리고 그 시부모와 접촉을 했던 마을 주민 70대 마을 주민까지 세상에. 추가 확진이 되면서 지금 마을 9명이 집단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앞서도 뭐 들어온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이 딱 보면요. 정말 조용한 동네, 평소라면 정말 조용한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방호복을 입으신 분들이 마을에 등장하니까 얼마나 지금 마을 전체가 지금 긴장 속에 지금 사시겠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일가족 8명이 감염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만 그렇다면 혹시 다른 분들은 감염 사례가 지금 없습니까? 일단은 이 발병이 되니까 방역 당국에서 전수조사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마을이 한 70여 명 남짓 조그만 마을인 것 네. 같아요. 전수조사를 했더니 네. 이분들 말고도 3분이 더 감염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3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감염됐던 그 일가족들하고 접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제 역학조사가 지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될 위기에 빠지자 해당 지자체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을 하고요. 또 마을 내에서도 이웃 간의 접촉을 금지를 하는 내용으로 양성,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동안 코호트 격리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디가 출발점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읍시 내에서 시민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동 제한에 대해서는 좀 상이한 2가지 집단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을 때 해제 시점을 다시 판단해서 아직은 감염 경로를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난달 26일 날요. 이 감염되신 부부가 있어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부부신데요. 지난달 26일 날 집 앞마당에서 결혼 피로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요. 이 자리에 주민분과 외부에서 참석하신 잔치다 보니까 피로연이다 보니까 외부인도 오셨겠죠. 이 4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된 일가족과 또 접촉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 혹시 저 잔치가 그 감염 경로였을까? 아직은 또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뭔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요.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요. 이 마을 통째로 지금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마을 자체가 봉쇄가 된 거죠. 코호트 격리가 된 것인데 보통 우리가 어느 건물이나 병원이나 이런 걸 격리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는데 마을 자체를 봉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봉쇄한다 그러면 좀 무섭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근데 저 이례적이고 무서운 저 마을 봉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터진 다음에
가끔가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예요. 아하. 8월 달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저런 일이 발생해서 네. 지금 어제부터 19일까지 14일간 마을 봉쇄가 되게 됐는데 아마 저 마을 사시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그러니까요. 것이고 여기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요, 고령자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 긴장과 이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코호트 격리 조치라는 게 대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해서 이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자가 발생한 집단을 아예 통째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정읍의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19일까지 이웃끼리 접촉도 내부에서 금지하고 외부로의 이동도 제한하는 이런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는데 마을을 밖으로 나갈 수가 나갈 없는 수가 거예요. 없는 이웃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마을 자체가 고령자, 고위험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치를 한 것이고 이게 이 전북 지역에서 코호트 격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때 한번 순창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하니까 세상에. 정말 드물게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격리 조치에 들어간 것도 지금 애가 타는데요. 이 마을 주민분들이 애가 타들어가는 이유가 더 세밀한 이유가 또 있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장이 있죠. 나도 내일부터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을 계획을 해놨는데 내일부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수학도 해야 되는데 수학도 바로 못 하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하필 지금이 농번기 가장 바쁠 때네요, 지금. 맞습니다. 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에는 뭐 마을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이웃집도 거래를 못 하잖아요. 왕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접촉 금지가 되다 보니까 저분들은 집에만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다 큰 문제는 그거죠. 이미 그 인근에 있는 논밭에다가 그 농산물을 심어놨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수확철 아닙니까? 세상에. 근데 수확철인데 가서 그걸 뭐 거둘 수도 없고 그냥 뭐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혹자 저 주민들 중에서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씀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절대 다수의 그 주민들이 통제에 아주 잘 따르고요. 수확철이니까 잠깐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이 그 논에 가는 경우는 조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요. 그 주민분과 인터뷰도요. 이 해당 기자가 격리 조치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킨 거예요. 저 멀리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 감사도 지금 상황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정읍의 사례를 보니까 코로나19는 잠깐의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노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모레 뭡니까? 무슨 날이죠?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에 지금 또 집회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나마 이제 개천절 집회가 이제 금지가 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추석 때 이동을 자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 코로나가 진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차례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 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제 또 연휴인데 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무려 57%가량이 10월 중에 제주도 방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30만 명이 벌써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네. 그것보다 더 많은 17.1%의 사람들이 한글날 연휴에 제주도를 이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뭐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고 부득이 만약에 제주도를 방문할 경우에는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굳이 따져본다면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오후부터는 일과를 마치고 제주도로 가는 분들이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요, 추석 연휴 지났는데 또 한글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한글날 연휴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특별 방역 위험 관리 기간으로 정해서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도에 입도를 할 때 37.5도가 넘는다. 그럼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법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일 만에요. 두 자릿수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만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어요. 지금 최다 확진이면 12일 만에 최다 확진이에요. 지금 계속 꺾이다가 저렇게 114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튀는 행동이야. 괜찮겠지. 제발 그 생각은 잠시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호소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국위 선양도 하고 있다는 이 걸그룹 블랙핑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러브식 걸즈라는 것인데 이 신곡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 블랙핑크의 멤버이죠. 제니가 약 5초 동안 간호사 복장을 하고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간호사 복장에 헤어캡을 쓰고 이 복장이군요. 타이트한 이제 짧은 옷을 입고요.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아하. 이 복장을 두고 간호사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적으로 묘사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그냥 논란으로 뭐 구설 왜 저렇게 했을까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간호사협회 측이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비판을 했는데 블랙핑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넘버원 걸그룹이거든요. 아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걸그룹인데 간호협회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와 동떨어진 간호사 복장. 실제로 저렇게 간호사가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한 간호사 복장은 전형적인 성적 코드를 그대로 답습한 복장과 연출이다. 이것은 간호사를 성적으로 대상화시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호사 캡, 짧은 치마, 높은 하이힐 이런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그 간호사협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병원을 가도 간호사분들이 저런 복장하고 있는 걸 좀 보기는 힘들어요, 요즘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근데 소속사 측에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속사 측에서는 음악을 표현한 것 이상의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자체를 그냥 하나의 독립예술 장르로 봐달라라고 하면서 해당 장면을 설명을 했는데 이 해당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간호사 복장을 입은 장면이 이 제니 씨가 1인 2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식 걸즈라고 해서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 그리고 이것을 고치고 있는 간호사 1인 2역으로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사도 사랑의 아픔은 고쳐줄 수 없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논란 지금 저런 이제 간호사 복장이 한 5초 분량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 그런데 이 논란이요. 그냥 간호사협회가 비판하고 이 해당 소속사가 대응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누리꾼들까지 갑론을바로 번졌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논란이 되는지 실제로 저 뮤직비디오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아하. 근데 이제 많은 이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 국내와 해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외 댓글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저렇게 큰 문제냐. 절대로 저거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라. 그게 이제 조금 많은 것 같은 반면에 국내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간호사들한테 좀 불편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이게 좀 이 블랙핑크 하면 이건 거의 국보급 아티스트거든요. BTS와 견주어서 굉장히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한 번 동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내적으로도 저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이 소속사 측에서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고심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요. 네. 다음부터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라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좀 미리 꼼꼼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핑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영향력이 1등이에요. 그런데 이번 논란이 이렇게 갑작스레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평소 이미지가 정반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섹시한 걸 내세우고 남성들한테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다. 아. 여성의 주체성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캐릭터였고 아, 그래요? 네. 최근에도 그 미국에서 굉장히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카디비라고 하는 팝스타가 있는데 네. 카디비하고 이번에 또 손잡고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몇 초 안 되는 분량으로 마치 어떤 그 성적 이미지로 어필하는 걸그룹인 것처럼 오인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블랙핑크는요, 뉴스파이터에서도 이제 그 한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처럼 논란이 된 의상만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우리의 또 한복의 우수성도 널리 또 알렸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 안에서 개량 한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1억 뷰 이상을 지금 찍었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개량 한복으로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한복에 대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세계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해온 바가 있었는데 또 이번 논란이 있으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블랙핑크의 기존의 행보와 소속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호사 복장 이 뮤직비디오 장면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간호사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 당사자인 간호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 뮤직비디오 내에 포함된 내용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조차 여당의 최고위원조차 일단 저렇게 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속사의 입장이 조금 더 궁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논란이 계속되니까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결국에는 이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뮤직비디오를 재편집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또 혹시 제니가 지금 여기 주인공이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소속사 측에서 입으라고 한 옷을 입었을 거고요. 제니는 제가 보기엔 큰 잘못은 없는 것 같고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많은 해외 팬들이 절대로 삭제하지 말라고 이제 막 댓글들을 달았는데 또 삭제된 영상을 다시 올리면 또 해외 팬들이 실망할까 또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간호사협회도 간호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삭제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요계에요.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2008년에 이효리 씨 6억걸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성상품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저 장면이군요. 네, 네. 이효리 씨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가슴이 깊게 파인 이 간호사 복장을 입고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네. 저 때에도 대한간호사협회 측에서 간호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의를 했었는데 결국 이효리 씨도 그 당시에 본편 뮤직비디오에서는 해당 장면을 삭제를 하고 사퇴를 수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사실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뭐 의사분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의 노고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참 많은 간호사분들 이 코로나19 전선에 계신 많은 간호사분들을 힘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이 시기 이게 아마 더 악재로 저는 이번 사태가 진전된 걸로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연상하고 있는 그 의료진과 이 간호사분들의 어떤 그 복장은 그냥 눈에 지금 요즘에 다가오잖아요. 방호복, 마스크, 그러네요. 장갑. 맞아요. 이게 딱 선뜻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 시기에 이제 하필이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선정적으로 비춰지는 옷을 입고 나오니까 간호사분들이 좀 화가 날 수도 그렇죠. 있겠다. 충분히. 네.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뉴스파이터가 무슨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제작사 측에서도 조금 더 세심함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자, 보이스트롯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앞서도 말씀드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감동의 무대는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듀엣 무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듀엣 무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만 하고 있어 무거운 발걸음 저대를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며 찾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 잘한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차태현이었어! 여러분들 차태현이었어요! 이 차선 우리 위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들리네. TMI라 그러잖아요. 중간에 복면 안 벗어도 하정현 평론가님 차태현 씨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이미 네. 다 알고 있고 저 복면다로라는 영화에서 2차선 다리 차태현 씨가 본인 노래로 그랬죠. 부른 거거든요. 아, 네네. 저 영화가 이경규 씨의 기나긴 영화에 대한 악연을 끄는 영화인데 그전까지 계속 실패만 하다가 저기서 처음으로 이경규 씨가 제작해서 성공한 네. 그 영화고 그 영화를 성공시킨 것이 바로 트로트의 코드였는데 네. 차태현 씨가 굉장히 당시에도 소화를 잘했지만 아무리 소화를 잘했어도 배우가 한 거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이스 트롯에서 차태현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거의 가수 수준으로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또 홍경민 씨가 23년 지기거든요. 차태현 씨하고. 그래요?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화음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최고의 듀엣 무대를 시청자분들한테 선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아마 두 분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화음을 넣는 게 수준급이었습니다. 차태현 씨가 시청자분들한테는 보이스트롯의 듀엣 무대에서 아마 이 오랜만에 뵙는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 도전자 홍경민 씨보다요 차태현 씨가 더 떨었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대에서 이제 점수를 바로 평가를 받거든요. 저는 너무 힘듭니다. 아니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제가 1점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이거 복면 썼습니다. 제가. 야 이거 말이죠. 점수가 정말, 잘못 나오면은 정말 잘못하면 너무하십니다. 독박 쓰겠는데 점수 잘못 나면. 정말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자, 스트레스가 두 분 점수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뒤집어 씁니다. 또 총점 확인합니다. 831점.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난 너무 힘들었어.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네가 하는 거에 내가 도와주러 온 것 같잖아 지금. 분위기가. 아니 차태현 씨는 뭐 배우를 넘어서 또 여러 곡의 또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떠는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차태현 씨가 내기 도박 의혹 이후에 방송 활동을 좀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한번 이 복면을 벗으면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안겨서 죄송하다, 바른 행동을 하는 배우가 되겠다, 뭐 이러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사실 활동을 요새 펼치고 있었는데 23년지기 절친 홍경민 씨의 마지막 듀엣 무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떨리기도 하고 자신도 걱정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이제 복합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사실 23년 절친이라고 해서 용띠클럽 멤버 중에 2명이거든요. 뭐 또 김종국 씨도 있고 장혁 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화음이 정말 잘 맞는다고. 저도 저 무대를 봤는데 화음이 잘 맞는 게 23년지기 절친이라서인 것도 있지만 저는 저 무대를 보면서 정말 저 노래를 이 무대를 위해서 처음 준비했나? 둘이서 자주 불렀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 국면 전에는 아마 노래방 자주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찐 우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태현 씨 입장에서는 나 아직 방송 나가기가 좀 두려워.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나갈게 혹시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900점 만점에 아까 831점 나왔죠. 네. 요거는 보니까 최종적으로 보이스트롯 4위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상당히 선전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홍경민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난 1등 기대 안 한다. 충분히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사랑받았다. 거기에 더해서 절친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저런 자리에서 선다는 것 자체도 인생 잘 사는 거고 그러네요. 대성공한 맞아요. 겁니다. 예. 정말로 홍경민 씨는 물론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이 있지만요. 지금까지도 훌륭히 잘 사신 것 같아요. 정말 찐 우정을 언제든 발휘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잖아요. 정말 그것만 해도 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듀엣은요. 와, 무대가요.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 뿌리고 지금쯤 너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어려운데 잘하시네.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훨씬 더 예쁜 사랑 때문에 변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다 멋진 남자의 하나 정말 줄게 너나 행복한 날 떠나지도 슬프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번여가는 뷰에 내 삶을 오, 제목 그대로 정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인철 변호사님. 다시 봐도 정말 화끈합니다. 신나고요. 네. 이 문희경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는데 이 에일리 씨가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라고 해요. 그래요? 후배이긴 한데요. 이 신인 가수인데 초대형 신인, 슈퍼디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입니다. 두 사람은 레드 이 의상을 입고 정말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에일리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무대 완급을 조절해서 결승전의 주인공인 문희경이 더 돋보이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두 분도 정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갖은 연습과 피나는 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선다? 제일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대체 몇 살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무려 24년 차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중년의 열정. 그 열정의 아이콘 문희경 씨. 과연 노래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일리 엄마보다 1살 어려요. 연습을 해보니까 그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느껴져요? 아니면 안 느껴져요? 아니요, 정말 너무 잘하세요. 아하. 네, 정말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두 분이서는 뭐 옛날부터 짝을 이루셔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노래를 한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매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팝의 요정을 얘기하면 우리 비욘세라는 요즘에 그 친구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언뜻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일리 씨를 보니까 새로운 무대를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훌륭한 무대 고맙습니다. 문희경 예. 씨를 보고 정말 한다면 하는 성격이구나. 와, 그렇죠. 얼마나 맞아요. 많은 노력을 했는지. 예, 예.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놀랄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어요. 그렇군요. 수고했어요. 정말. 예, 예. 감사합니다. 저 눈물 날 것 같아. 문희경 씨가 눈물 날 것 같다는 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근 평론가님. 문희경 씨가 10대 때부터 꿈이 디바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네. 20대 때 강변가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이 꺾였잖아요. 네. 그 후로 수십 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내 그 당대 최고의 파워 가창력의 소유자 중에 한 명인 에일리 씨하고 무대를 같이 꾸미면서 얼마나 저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마침내 무대에서 여한 없이 저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진성 씨가 이 무대를 보고 팝의 여왕 비욘세가 생각난다. 정말 그러니까요. 훌륭한 무대다. 극찬이에요, 진짜 예, 극찬. 극찬을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거의 눈물이 나올 정도가 됐던 것 같고 네. 그 이 문희경 씨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뮤지컬 배우에 도전할 때도 그랬거든요. 뼈가 굳어서 힘들더라. 근데 그래요? 독한 마음을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밤 10시까지 연습을 하면서 내가 버텼다. 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이 진짜로 같이 무대에 서기 어렵잖아요. 문희경 씨가 용기를 냈대요. 에일리 씨한테 직접 연락했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같이 한번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선뜻 또 그 손을 잡아준 에일리 씨 정말 멋진 폭발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문희경 씨가 열정의 아이콘인데 지금 이 보이스트론 무대를 통해서 그 가창력이 많이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이 곡을 주겠다는 작곡가분들이 혹시 줄을 섰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담비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도전도 성공적으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곡가 정희송 씨가 문희경 씨 이번 이런 무대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반을 내자고 할 텐데 음반을 낼 기회가 있다면 다른 작곡가 말고 꼭 나랑 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희경 씨가 자신의 원래 꿈이 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내 꿈을 현실이 되는 이 무대에서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열정의 아이콘인 만큼 지금 현재 드라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무대가 곧 터질 것 같은 에너지를 발산한 무대였다면 문희경 씨와 에일리 씨의 무대가요. 이제는 이번에 볼 무대는요. 젊은 감각과 흥이 넘치는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까리 정자는 구경자리 살구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눈피가 부르면 어디든가 경제가 좋은 게 멋있더냐 언제부터 거짓이 멋이었냐 나한테 지시대 리피가 최고야 엄지척 중국들지 말고 영어게 펴 지금이 노래 아리랑 고개 넘겨서 리피야 꽃길만 걷자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박수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사실 강원도 아리랑을 많이 들어보셨긴 하셨겠지만 원곡이 조용필 씨 노래라는 걸 또 이번 보이스트론 무대를 통해서 처음 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용필 씨가 부른 것도 흥이 납니다만 김복주 의원님 네. 슬리피와 딘딘의 무대도 정말 흥이 넘칩니다. 아니, 두 사람은 사실 랩 가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강원도 아리랑 특히나 이제 우리 고전적인 어떤 요소가 섞여 있는 저런 노래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그러니까요. 못했죠. 네. 그런데 랩하고 이거를 섞어가지고 하니까 또 다른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이 무대 끝나고 난 다음에 딘딘이 한 얘기가 많이 와닿아요.
사실은 딘딘도 같은 동료인 이 슬리피의 가창력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기대 안 했던 거니까요. 그게 기대 안 했던 거, 일도 기대 안 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 같이 해보고 보니까 예. 이건 정말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슬리피가 갈 길이다. 야. 뭐 이제 얘기할 거 없이 글로 가라. 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가창력 기대 1도 안 했다. 이인철 변호사님 두 사람 친구 맞습니까? 진짜 친구니까 이름만 할 수 있는 거죠. 절친이니까. 사실 슬리피 씨가 예전에는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랬었죠. 생활고도 겪었는데 이때 이제 후배뻘이거든요. 딘딘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심지어는 대리비까지 내주고 명품 신발도 사주고 세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딘딘 씨는 이제 아버지가 뭐 철도 사업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대면서 작업실까지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 진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찐 우정이라는데 요즘 사람들 막 진짜 네. 우정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뭐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좀 여러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저보다 더 잘 나가요. 아하. 그리고 저를 막 추천해주고 이렇게 사람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틈을 놓치지 않는 이인철 변호사님의 깨알 셀프 칭찬도 잘 들어봤고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슬리피 씨하고 딘딘은 그럼 동갑내기 친구인가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슬리피 씨랑 딘딘이 정말 찐우정을 보여주면서 저 무대에도 역시 친구이기 때문에 저렇게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900점 만점에요. 네. 755점을 획득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최종 7위를 했는데 네. 사실은 랩트로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보면서 저는 슬리피 씨만 저렇게 랩트롯을 하는 줄 알았더니 딘딘 씨도 상당히 랩을 저 강원도 아이랑에 맞춰가지고 정말 맛깔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슬리피 씨가 자신은 순위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대요. 부모님이랑 친구들도 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해? 근데 더 웃긴 거, 재밌는 건 본인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워낙 이 슬리피 씨가 뭐를 해도 기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한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또 겸손 있는 네. 얘기도 했습니다. 최종 7위도 잘하신 거예요. 슬리피 씨가 저희가 알아봤더니 나이로는 굳이 말하면 나이로는 딘딘 씨보다 형이래요. 그런데 이 동생 같은 딘딘 씨하고 정말 허물 없이 지내는 정말 찐 우정을 발휘하는 게 참 오히려 대범하구나. 진짜 형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지만 평론가님 어쨌든 슬리피 씨는 엄청난 성공작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랩 트로트를 정말 개척했어요. 네, 그러니까 슬리피 씨가 뼈대 있는 가문의 유전자 금수저인데 아하.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가 별신굿 전수자로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래요?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런 국악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래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힙합에 빠져서. 대단하네요. 이제 지금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영탁 씨하고 손잡고 힙합 트로트 신곡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번에 10월 달에 앨범이 나오는데 네. 트로트 신곡을 쓱 한번 끼워 넣어 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쓱 끼워 넣지 말고 아예 트로트를 주로 해서 랩트롯의 새로운 그 장르를 개척하면 수많은 행사 시장에서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슬리피 씨를 보면서 많이들 느끼신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서 보이스트롯 무대에서 7위. 정말 잘한 겁니다. 한 80여 분 가까운 스타들이 도전한 이 보이스트롯 무대에서 최종 7위면 정말로 잘했습니다.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날에도 꽃길만 걷기를 또 슬리피 씨에게 또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듀엣 무대를 보여주신 6분께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허? 다 가졌을 것 같은 재벌가 며느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재벌가 며느리, 청담동 며느리 하면 떠오르는 배우 바로 최정윤 씨입니다. 아하. 이 최정윤 씨가는 1996년에 아름다운 그녀에서 동안 미모 또 이렇게 동양적인 미모로 굉장히 인기를 가졌었는데 네. 2011년도에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죠. 윤태준 씨가 그룹 이글파이브 출신의 윤태준 씨와 그때 결혼을 그냥 했어요. 떠들썩했어요,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재벌가 며느리로 입성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재벌가 며느리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허허.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자신의 그 공부 중인 책상이 보이시죠? 기출문제집 그리고 깨끗한데요, 필기구. 책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모습 아. 보이고 있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인데 너무 어려운 도전이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SNS 글과 함께 화이팅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 힘냅시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아니 진짜 저희 방금 제목도 그랬습니다만 하재근 평론가님 예. 재벌가 며느리인 최정윤 씨가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한다? 대체 왜? 최정윤 씨가 본인의 생활력, 내가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직업이 수입이 몇 년 동안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분이 탤런트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분이 나이가 40대가 됐는데 40대가 맡을 수 있는 배역이 제한됐거든요. 아하. 젊었을 때는 로맨스의 주인공을 하잖아요. 그랬죠. 나이 먹으면 로맨스 주인공이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요. 40대는 이게 중간에 떨어서 어정쩡. 요즘에 주중 미니 시리즈에서 이모 고모 역할이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어머니만 나오고 가족 캐스팅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네. 나 혼자라면 이런 거 고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딸이 있으니까 세상에. 아이를 생각해서 내가 생활력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 아이랑 지금 같이 찍은 사진도 저희가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최정윤 씨의 그 도전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또 전해드릴 텐데 결혼한 후에 최정윤 씨는 사실 재벌가 며느리 앞서도 말씀 나왔던 청담동 며느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아, 그래요? 재벌가 며느리 맞잖아요. 이랜드 어허, 주로 네. 며느리니까. 근데 청담동에는 살아보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요? 어허. 근데 왜 그러면 청담동 며느리라는 별명이 붙었느냐? 네. 이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그 드라마 제목이 청담동 스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청담동 며느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도 없고요. 누구 뭐 어른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평소에는 후줄근하게 다닌대요. 그래서 길 가는 남편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다닌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재벌가 며느리면 되게 화려한 삶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최정윤 씨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시험 과목도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런데 뭔가 도움을 받지 않고 재벌가 며느리인데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근데 남편이 어떤 분일까 또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기도 해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배우와 예를 들면 재벌집 자제가 만나는 장소 굉장히 멋진 곳에서 만났을 것 같잖아요. 네. 첫 만남이. 근데 처음 만남집이 고깃집이었대요. 오리고깃집. 네. 최정윤 씨가 이 오리고깃집의 단골이었는데 네. 같이 간 동생이 이 오리고깃집 사장님이 언니 팬이다. 언니를 좋아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 했더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르는 척을 하더니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물 흐르듯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허. 처음에는 남편이 어떤 정도의 이 규모의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대요. 네. 그래서 그냥 고깃집 사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배의 사이즈를 가진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김복준 의원님.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에서는 며느리를 드릴 때도 깐깐하게 이제 고르고 네. 또 시댁살이도 이제 보통이 아닐 정도로 시키는 걸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근데 대체로 드라마는 그렇죠. 네. 대체로 드라마는 그 시어머니가 상당히 많이 따지죠. 그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최정윤 씨도 이제 고민했나 봐요. 아하. 일단은 내 직업이 연예인이고 네. 거기에다가 나이가 4살 더 많대요. 아, 최정윤 씨가? 네, 아. 그래서 최정윤 씨가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반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한 4살 정도 더 먹은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생각은 뭐 그거는 예상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아마 남편이 사전에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다 해서 이렇게 4살 더 많습니다 하고 타진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것도 뭐 전혀 반대 않고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야,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친정집 예물해주고 뭐 하려면 거덜나겠다. 세상에. 예, 아이고. 예단 예물 뭐 이런 거 하려면 완전히 아이고. 거덜나겠다. 이제 이런 주변에 걱정이 걱정이 많았는데 있었겠죠, 네. 실제로 시부모님께서는 이 되신 분들이에요. 허례의식으로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두 사람 사는데 보태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정말로 복을 타고 났네요. 최정윤 씨. 물론 본인 노력하지만요. 그런데 앞서 이제 SNS 사진 같은 걸 보니까 하지건 평론가님 예.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슬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정윤 씨가 2016년에 딸을 낳은 거예요. 아하. 지금 5살. 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SNS에 계속 사진을 올리면서 네. 온통 너뿐이야. 내 눈엔 제일 예쁜 고양이, 내 사랑 이런 글을 많이 올리는데 그러니까 딸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현실에서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독방 육아다. 힘들다. 그래서 딸이 일어날 시간에 아빠는 없고 네. 그리고 또 딸이 자는 시간에 아빠가 굉장히 늦게 들어올 때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엄마랑만 있는 사진밖에 없을 줄로.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토로도 아이고, 했었는데 네. 그럴 때 남편이 최정윤 씨한테 네. 그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고. 뭔데요? 최정윤 씨가 주장을 했는데 네.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했냐면 너만 애 키우냐?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물론 재벌가 며느리도 육아라는 이 벽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힘든데 아니 그래도 남편분이 좀 위로를 해줘야지. 너만 애 키우냐? 이게 무슨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러다 보니까 살면서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친구가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 못 채워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좀 그 표현을 좀 서툴잖아요. 왜 형제들끼리도 서로 이제 뭐 보고 싶다, 좋아한다 이런 말 못 하는데 자매들끼리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 박진희 씨입니다. 아, 그래요? 두 사람이 정말로 친한 20년 지기인데 뭐 정말 힘들 때도 서로 도와주고요. 네. 또 최근에는 박진희 씨가 이제 옷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옷을 선물해서 그걸 SNS에 올리니까 또 이제 아, 박진희 바로 저 씨가 옷인가 봐요. 예, 예. 아하. 박진희 씨가 선물한 옷인데요. 댓글로 멋지다잉 이렇게 또 멋지다잉. 댓글들이 달아줬는데 네. 이 두 사람이 또 얼마나 친하고 각별한 사이냐면 이 최정윤 씨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네. 이 신부 같은 경우 부케를 이제 친구한테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케를 받는 친구가 바로 박진희 씨였습니다. 아, 정말로 두 분의 찐 우정. 그런데 서로 얼마나 이 애틋하고 또 그러면 또 선물, 이 대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 선물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인증샷도 있지만요. 두 분이 같이 여행도 갔던 사진인가 봐요. 저 무슨 눈이 쌓인 산을 배경으로 찍은 그런 저 사진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진희 씨가 이제 최정윤 씨 결혼식에 부케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럼 박진희 씨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또 결혼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박진희 씨도 연하의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연하의 남편과? 예, 아하. 2014년에 5살 연하의 판사 남편하고 결혼을 판사와? 한 거예요. 아하. 예. 처음에 소개팅이 잡혔는데 네. 너무 연하라서 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네.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도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개팅하면 얌전하게 있으면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헤어지고 그런 코스를 밟을 거라고 남편은 생각을 했는데 박진희 씨가 술 먹자고 야. 밥 먹고 나서 우리 술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해서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네. 뭔가 내숭이 없고 털털하다. 2차로 또 술 먹으러 가자고 첫날에. 그래서 결국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 남편하고 주 3회 이상 아하. 맥주로 합동 음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야, 지금 남편분이요. 광주 지방법원 순천 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최근에 광주지검으로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순천댁으로 불렸던 박진희 씨가 광주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와서 서울에 입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남편과 또 이렇게 연하의 남편분과 알콩달콩 신혼처럼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슬하에 앞서 이제 최정윤 씨는 딱 정말로 이 사랑스러운 딸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박진희 씨는 일남일녀를 두고 있다네요. 박진희 씨의 시댁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 전에 최정윤 씨하고 박진희 씨는 가까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네요. 연하남성 연하남. 독특한 취미도 공통점도 갖고요. 있고요. 네. 예, 농담입니다. 네. 박진희 씨 같은 경우도 시부모님의 반대는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아들만 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아들만 둘이 있으면요.
항상 무뚝뚝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극 중에서 이 허준 역할을 할 때 예진아 씨로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싹싹한 그 예진아 씨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께서는 뭐 시부모는 뭐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고요. 허준 역할에서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그 오케이 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시어머니하고 자주 통화하는데 드라마 어머니가 허준에서는.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런 문자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네. 드라마 허준에서 앞서 잠깐 그 모습 나왔습니다만 이 예진아 씨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팬이 됐던 분들은 많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예진아 씨가 며느리가 된 게 좋다고 또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박진희 씨가 이제 품절녀가 된 이후에 예전만큼 뭐 드라마나 이 스크린에서 볼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최단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전만큼 영화 출연을 안 하는 게 아쉽다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박진희 씨가 영화를 찍기는커녕 영화를 볼 시간도 없다라는 세상에. 거예요. 자신은 독박 육아를 하기 때문에 영화는 나에게는 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3년 전에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입덧하고 애 낳을 동안은 아무런 힘든 게 없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 찬스를 쓸 일이 없었는데 애를 낳고 나서 주말 부부였는데 그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박진희 아하. 씨가. 그래서 좀 밖을 나가고 싶어서 한 번은 좀 나 6시간만 내보내줘 했더니 주말 겨우 보는데 안 돼.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아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육아휴직하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최정윤 씨와 박진희 씨 공통점이 상당히 많네요. 두 분의 우정도 계속해서 빛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